네, 9월 28일 토요일 어벤져스 전략회의 시작합니다. 구재령 변호사 예,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도 어제 뭐 제 관련된 뭐 기사가 방송에도 나오고 뭐 어디 인터넷 뉴스에도 나오고 그래서 좀 놀라신 분들도 있고 그러셨을 텐데 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뭐 누구나 다 비슷한 생각이겠지만 이 정치인은요, 국민을 대변하는, 국민의 마음을 대변해서 뭔가 발언을 하는 그런 직업 윤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최근에 한 발언도 다소 뭐 과격해 보일 수도 있지만 정말 국민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런 발언을 한 것이고, 그렇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뭐 제가 해당 행위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간단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당 행위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그 지적받은 거기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다. 근데 아직까지 뭐 해당 행위가 무엇다 뭐 이런 연락은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벤져 독자 여러분들, 이런 좀 진통이 있습니다. 진통이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께서 더 저희들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우리 어벤져스 독자분들이 똘똘 뭉쳐 나간다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더 강해지고 우리가 더 힘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저도 그리고 의원님 방송하신 걸 제가 실시간으로 봤었어요. 네. 전혀 무슨 이상한 느낌조차도 없었고 그때 당시에 만찬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갖고 계신 생각을 대변해 주신 거였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근데 당 내부에서 불편해하면은 또 사실 당사자끼리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걸 언론 통해 가지고 해당 행위 이렇게 거론하는 것 자체가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건 그쪽에서 발언을 시작하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 당 내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당의 그 민심을 얻기 위한 과정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거잖아요. 그 과정으로서 이런 국민들의 의견을 얘기하는 건 당연히 필요하죠. 민심에 대해서 귀를 닫아버리고 그런 얘기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그걸 해당행위라고 몰아붙이면은 당내에서 원칼라 한 목소리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당이 뭐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이번에 만찬에 대해서는 국민적으로 그냥 밥만 먹고 헤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실망스럽다라는 얘기가 그냥 상식적으로 다 이해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얘기를 해당 행위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오히려 당에서의 그런 뭐 친한 이런 식의 뭐 프레임 이거에 또 동조하는 태도 아닌가 싶어서 그게 부적절한 것 같고, 저는 뭐 의원님이 되게 예. 점잖게 잘 대응하신 것 같아요.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지적하시면 받겠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은 그거에 대해서도 나도 이제 생각해 보겠다라고 하는데 아무 언급을 못 하는 것 자체가 그냥 누가 맞는지 이것도 또 한번 바로 확인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우리 당 구성원 중에는 이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적대적인 발언을 하는 분들이 여럿 계시잖아요. 있죠. 근데 한동훈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 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우리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이 자유주의 정당이기 때문에 뭐 때론 당 대표를 향해서 참 입에 담기 뭐한 그런 적대적인 발언을 하더라도 이제까지는 뭐 한동훈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거나 뭐 제지를 해야 된다거나 뭐 이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앞으로 뭐 저도 또 당 생활을 해 나가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독님, 그 한동훈 대표가 오늘 그 페이스북 글을 하나 올린 거를 지금 좀 띄워주셨으면 하는데요. 이게 참 재밌는 글이 이제 하나 올라왔습니다.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이게 장기표 선생에 대해서 기리는 건데 우리 구 변호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네. 1990년대 초 대학생 때 어느 날 지각해서 맨 뒷자리에 앉았는데 바로 옆자리에 지금 제 나이 정도 되어 보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장기표 선생이었습니다. 졸업하러 왔어요 하시더라고요.
20여 년 만에 우여곡절 끝에 복학하셨던 거죠. 알려졌다시피 장기표 선생은 그야말로 민주화 운동의 상징으로 헌신하셨음에도 국민된 도리, 지식인의 도리로서 할 일을 한 것일 뿐이고 대가를 바라고 민주화 운동을 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거액의 민주화 운동 보상금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민주화 운동 보상금을 받는 것은 영예로운 일입니다만 그 당연한 영예마저 사양한 장기표 선생처럼 행동하는 것이 더 빛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그러기 정말 쉽지 않으니까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공적 마인드를 요구받는 공인도 아니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그럴 것 같은데 막상 닥치면 과연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장기표 선생은 인생의 마지막 해인 올해 초에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도 사라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정치 개혁을 주장하셨습니다. 당시 총선을 지휘하면서 바로 똑같은 내용의 정치 개혁을 조금만 올려주실까요? 예, 정치 개혁을 주장한 저는 장기표 선생의 말씀에 이게 옳은 길이구나 하는 안도와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부산 금정 재보궐선거 응원하러 부산에 가는 길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정치를 해야 하는지 다지고 또 다지겠습니다. 이렇게 저 글을 올렸는데요. 저 글에 첨부한 하나의 문서가 있는데 어디 기사화된 거에 기사의 일부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고 장기표 선생이 거의 10억 원 가량의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굉장히 그 청빈하게 사신 분이거든요. 평생을. 그렇죠. 근데 집에 그 넉넉하지도 않은데 그 10억 원이라는 돈이 정말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거를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저희 보니까요 아주 익숙한 이름이 있어가지고요. 요건 근데- 제가 읽을까요? 예. 장기표 선생은 서울대 내란음모 사건과 민청학년 사건 등으로 5번에 걸쳐 9년가량 수감 생활을 했지만 이후 민주화운동 보상금 수령을 받으면 안 되는 돈이라고 거절한 바 있다. 여기서부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언론계에서 활동하거나 언론계 출신으로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은 인사는 문화일보 이현종 위원, 김종혁 최고위원,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 그러니까 저희 어벤져스 멤버들이 또 저도 알고는 있었는데 다시 한번 또 그 좀 잊고 있었는데 예, 좀 잊고 있었어요. 참 흐뭇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자세로 예, 이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고 장기표 선생님, 그다음에 우리 이현정 논설위원, 또 김정혁 최고위원, 모두 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신념으로 움직이는 게 네.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 이해득실이나 자리나 이런 거에 관심 없이 내 신념이 중요하니까 난 정말 이렇게 행동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사람들은 그 길을 쭉 걸어오거든요. 네. 이현종 위원님도 사실 뭐 우리끼리 얘기지만 뭐 어떤 자리나 이런 거에 대한 제한이 왜 없었겠어요. 가실 수 있었죠. 그럼요. 근데 네. 본인이 나는 그냥 언론인으로 남겠다라고 하셨던 거고 김종혁 최고위원도 지금 언론인으로 쭉 살아오면서 저런 얘기 미담도 있지만 그걸 본인 입으로 이렇게 막 얘기하고 이런 적도 없거든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신념에 따라 움직이고 저분 제가 그 당에서도 비대위 활동할 때도 여러 번 접했는데 김정혁 예. 그때 제가 딱 느꼈어요. 저분은 신념대로 움직이시는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때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로 했을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 올 때 반대했었던 거. 근데 또 오면은 또 그 체제에 맞춰가지고 무엇이 네. 옳은지에 대해서 그 최고 비대위 회의할 때도 본인 소신에 따라서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번에 또 이제 발탁 받아가지고 지명직 최고위원 된 이후에도 본인의 소신대로 또 움직이시는 게 보이잖아요. 항상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고 움직이시는 분은 결국은 신념이 남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뭐 이 정도 오늘 뭐 이제 그리고 하나만 더 예, 말씀하세요. 한동훈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이제 사석에서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했었어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이제 비대위원장 물러나시고서 계획에 대해서 이제 얘기했을 때 그 변호사 하면서 돈 벌 생각은 없다. 이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다 아시겠지만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의 남편 이종근 검사장인가요? 모르겠어요. 예, 이종근 검사장. 맞아요. 그분이 변호사 되자마자 수십억 벌어가지고 1년 동안에 그 부부의 재산이 40억이 늘었습니다. 그랬죠. 네. 근데 누가 보기에도 법조인으로서는 한동훈 대표의 클래스가 훨씬 높아요. 그렇죠. 그럼 변호사가 됐을 때 벌 수 있는 돈이 어느 정도인지 그냥 뭐 상식적으로도 가늠이 되실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나는 돈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없고 변호사 업무 자체를 할 생각이 없다. 국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것인지 고민해 보겠다. 정말 이제 뭐 정치로서 헌신하거나 아니면 정말 그쪽이 아니면은 이제 대학에 가서 강의해 보고 연구해 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이게 공공선을 추구한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잖아요. 네. 그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에요. 아예 음. 본인은 검사 시절에도 변호사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검사 시절의 업무도 누구 눈치 보는 게 아니라 본인 신념에 따라서 옳고 그른 게 무엇인지만을 생각하면서 업무 음. 처리했다라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정말 그 변호사 본격적으로 작심하고 돈 벌려면은 뭐 몇 년 안에 뭐 수백억을 벌 수도 있는 그런 실력 있는 법률가인데. 그렇죠. 그렇죠. 음.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당대표 월급이 없어요. 0원입니다. 영원이에요. 돈 네. 내면서 일하잖아요. 뭐 0원이에요. 그다음에 당대표는 당비를 250만 원 내야 됩니다. 진짜 헌신하는 자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 뭐 저희들이 뭐 생각내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음. 뭐 이렇게 얘기 나온 김에. 드라이하게 음. 팩트가 이거다 뭐 하는 점에서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저희들이 오늘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좀 할 텐데요. 첫 번째는 10월 16일에 예정돼 있는 재보궐선거, 이 선거전이 이제 후보 등록이 끝나고 이제 오늘부터 선거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어제는 인천 강화에 갔다 왔고요. 오늘은 지금 금정에 가 있습니다. 초반 판세 어떻게 돌아가는지 서울 교육감 선거와 함께 엮어서 여러분들께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문재인 이 일가 사건 그 키맨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친인척 그 팀장을 했던 신모 행정관. 신모 행정관이 뭐 어저께인가요? 네. 검찰에 소환이 됐는데 끝내 묵비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네. 향후 이 사건이 어떤 식으로 이제 수사가 진행될지 우리 구자영 변호사가 좀 분석을 해 주실 거고요. 네. 전현희 발음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전현희 이 의원님께서 최고위원도 하시죠. 최고위원 회의석상에서 구약성서를 다 외울 수 있는 신공을 김건희 여사가 보여주길 바란다. 엉뚱하게 이런 발언을 했는데 도대체 이게 이재명 본인의 대표를 커버치기 위해서 그걸 끌어들인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법률적으로 맞는 얘기인지도 우리 구자룡 변호사님께서 좀 짚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서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또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오늘 한동훈 대표가 어제는 강화, 오늘은 부산 금정입니다. 금정에 가서 그 선거사무소에서 그 지지자들 앞에서 그 부산 금정구청장 국민의힘 후보 지지하는 연설을 했는데 그 관련 영상 잠깐 보고 오시죠. 네. 영상 아까 그거요. 영상을 지금 잘 못 찾고 있는 건데요. 그래, 그 준비되는 대로 띄워주고요. 요번에 이제 아시다시피 10월 16일, 나가네요. 네. 목소리 나오게 틀어주세요. 우리 좀 감독님이 조금 찾고 계십니다. 좀 조작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토크를 좀 풀어 나가도록 하죠. 요번에 네 군데, 부산 금정구청장, 그 다음에 인천 강화군수, 그다음 전남에는 영광군수, 곡성군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저기는 이제 그 금정구의 윤일현 후보, 저분이 아마도 이제 부산 시의원도 하시고, 네. 그랬던 금정구 이제 토백이고, 뭐 시의원도 하면서 이제 금정구 내에서는 꽤 이제 대중적 지지 기반이 있는 분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이제 금정구의 지금 변수는 뭐냐면, 민주당 후보와 조국당 후보가 각각 따로따로 나왔어요. 따로따로 나왔고, 이렇게 가면 이제 야권이 분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금정구가 아시다시피 국민의힘 우세 지역인데,
민주당 후보 따로, 조국당 후보 따로 이렇게 나가면 그 뭐라 그럴까 상대적인 반사 이득을 저희 당 후보 윤희련 후보가 가져갈 수가 있고요. 지금 뭐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서도요 윤희련 후보가 안정적으로 앞서갑니다. 근데 한 가지 변수는 지금 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루어지고 있어서 혹시라도 이 야권 후보가 단일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경우에는 당연한 얘기지만 격차가 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격차가 좀 줄어들어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변수가 될지, 그게 이제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 강화군수 그 여론조사 한 거 좀 한번 띄워봐 주세요. 여론조사 좀 띄워봐 주시고 강화군수 관련해 갖고는 여기 이제는 변수가 뭐냐면 인천시장을 지냈던 안상수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해 있습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했는데 저 인천투데이라고 인천의 이제 로컬 언론인데 거기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민의힘의 박용철 후보가 45.1%, 민주당의 한연희 후보가 33.1%, 그러니까 정확하게 12%포인트 앞서가고 있고 오차범위 바깥의 우입니다. 근데 인천시장 지냈던 안상수 무소속 후보의 경우 10.9%. 그러니까 안상수 후보가 약 11% 가져갔는데 저게 원래는 박용철 후보 쪽으로 와서 붙어야 되는 겁니다. 당연하죠. 붙어야 되는 건데 지금 한 독자적으로 11% 갖고 가지만 한현희 후보에 비해서 아직까지 오차범위 바깥에서 리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박용철 후보가 되지 않겠는가 조심스럽게 네. 낙관을 하는데 그래서 어제 그 한동훈 대표가 강화에 가서 안상수 후보에 대해서 복당은 절대 없을 것이다. 또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원칙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매번 반복되잖아요. 선거 때만 나오면은 저런 식으로 사실 나에 대해서 뭐 알아서 챙기지 않으면은 제밥 이제 죄를 뿌린다 이런 식으로 챙기게끔 하는 건데 저분도 자기가 당선된다기보다 당선을 원하면은 나를 챙겨야 될 걸 뭐 복당도 시키고 어쩌고 이제 이런 거 바라는 걸 텐데 네. 강화나 금정이나 둘 다 우리가 귀책 사유가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잘 해오셨는데 돌아가셨잖아요. 네, 두 분 다. 그렇죠. 네. 이게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 그분들을 잘 해오셨고 우리의 그 지지층이 굉장히 또 표를 많이 주셨던 곳이고 그리고 또 이번에 또 공천도 잘 됐다 이런 평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금정구청장 후보도 완전 토박이고 금정 초등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금정에서 쭉 살았고 세무사 출신인가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전문적인 지식도 있고 또 거기서 지역 정치도 하셨고 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하고도 이제 굉장히 끈끈하시고 네. 그러니까 이제 후보가 굉장히 잘 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우리가 갖고 있던 곳에 대해서 수성하는 것 이건 뭐 네. 당연히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음. 여기 강화에서도 뭐 여유 있지만 마지막엔 또 우리 지지층들이 또 전략적인 투표 많이 하시니까 그렇죠. 지금보다 오히려 안상수 후보 쪽의 표가 더 이쪽으로 오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강화 군민 전체 그 군민 수가 6만 명이니까 굉장히 아담한 사이즈의 선거구라고 보여지는데 아마 강화 군이요. 거기가 이제 요새 저 피해가 있잖아요. 네. 북한에서 일부러 그 굉음 네네네네. 뭐 그 굉음 그 방송을 해가지고 그 강화 쇳소리 군민 막 긁는 소리 난다고. 예, 새 예. 긁는 소리 뭐 해갖고 뭐 새벽 2시 3시까지 막 그래가지고 그 엄청 그 생활하는데 지장이 있고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일종의 이제 남남 분야로 획책하는 대남 심리전이죠. 니들이 저 비무장지대에서 북쪽을 향해서 확성기 방송을 하니까 여기에 대한 맞대응으로 이렇게 우리는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의 그래서 그 강화 국민으로 하여금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해서 비난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그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것도 참 근데 저열하기도 한 게 보통 이제 방송이라는 거는 심리전이잖아요. 옛날부터 그 전략 중에 사면초가 네. 초나라 노래가 들리니까 마음이 이제 울적해지고 이제 사기가 꺾이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래서 방송이 나만의 그 우세함 메시지를 전달하거든요. 네.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저쪽은 그냥 쇳소리로 그냥 그 자체가 폭력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심리전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괴롭히는 건데 그거에 의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우리 내부에서 뭐 분열이 있거나 이런 걸 꾀한다는 것 자체가 좀 안타깝다. 그럴 리가 없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나라의 그 확성기 방송이라는 게 그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심리적으로 동요가 굉장히 많은 거를 반증하는 게 아닌가. 심리적으로는 그걸 보고 그걸 듣고 탈북했다는 분들이 굉장히 음. 많아요, 요새. 그렇죠. 지금 우리 감독님이 금정구 우리 저 한동훈 대표 연설 준비됐다고 하니까 한번 보고 오시죠. 예. 여러분, 우리가 여기 왜 모였습니까? 왜 이런 국회의원들이 한꺼번에 모였습니까? 자, 금정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금정의 현재와 미래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저희가 금정의 현재와 미래를 밝게 이끌어 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여기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증합니다. 금정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부산 금정의 힘이 될 겁니다. 그걸 위해서 여기 부산 금정을 위한 일꾼들이 다 모였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여기 있는 윤희련을 믿습니다. 금정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뛸 겁니다. 예. 우리 또 어벤져스 독자분들 중에 부산에 사시는 분들, 특히 이제 금정구에 사시는 분들, 금정구에 사시지 않더라도 금정구에 지인이 있으면 꼭 좀 전화 한 통화 또 문자 한 통 이렇게 넣어 주셔서요. 이번 보궐선거의 가장 큰 변수는요, 투표율입니다. 투표율. 이게 아시다시피 전국 단위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법정 공휴일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직장 근무하면서 뭐 해야 되고, 대신 이제 저녁에 투표 마감 시간은 조금 몇 시간 더 보통 8시에 마감인데 그렇지 않고 한 뭐 9시까지인가 뭐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투표율이 좀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산 금정구청장과 인천 강화군수만큼은 원래 저희 당 소속 단체장들이 하시다가 이제 사망으로 인한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사수를 해야 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교육감 얘기 한번 해볼 텐데요. 이 교육감 선거는 아시다시피 뭐 당이 공식적으로 개입할 수가 없는 그런 선거지만 이게 좌우 대결입니다. 전통적으로. 그렇죠. 좌우 대결이 되어 왔는데, 이제 조희연이 이제 그 정교조를 등에 업고 내리 3선에 성공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 세 번의 교육감 선거 동안 계속적으로 우파 분열이 있었습니다. 우파 분열이 있었고, 그 어부지리를 조연이 갖고 간 거죠. 이게 2년 전 2000 몇 년이죠? 2022년. 네.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때, 네. 그때 조희연이 3선 고지에 올랐는데, 그때 이제 보수 쪽에서는 조전혁 후보, 또 박선영 후보, 조용달 후보, 네. 이 세 사람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셋의 득표율을 합치면 50%가 넘고, 조희연은 30%대 득표율인데 조희연이 어부지를 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12년 만에 보수 후보가 단일화돼서 조전혁 후보가 단일화가 됐고요. 또 이제 좌파 쪽에서는 이제 정근성 교수라고요. 이분은 뭐 보니까요,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인데 노무현 정부 당시에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을 했고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 그러니까 주로 좌파적 시각에서 역사 문제를 다루고 거기에 따른 그 행정 처리를 해 나가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큰 지금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요, 학생 인권 조례를 유지할 것인지 폐지할 것인지. 그다음에 조희연표 그 대표 브랜드가 혁신학교라고 있거든요. 네. 혁신학교를 축소할지 더 유지 확대할지, 이게 가장 큰 두 가지 점인데, 먼저 학생 인권 조례, 우리 구 변호사님이 좀 잘 아시잖아요. 학생인권 조례는 사실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게, 교육 현장에서 오히려 선생님들에 대해서 그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위축시키고 학생이 인권에 대해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
이제 빌미로 해가지고 요새는 학부모들의 개입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네. 그 절차를 너무 세분화한 것이 오히려 그 선생님들이 오히려 분쟁에 계속 걸리게 만들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거에 걸리면 학생들끼리도 소송전을 벌이고 학생들끼리의 소송전에 선생님이 잘못 개입하면 선생님이 또 이제 소송전에 휘말리고 네. 그리고 학교 내부에서 처리하는 것을 껄끄럽게 만들어가지고 교육지원청으로 밖으로 나가야 사건들이.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이거에 대한 그 고통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졌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거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이 학교에 대한 학생들을 그리고 학부모들의 이 입김이 너무 세지는 바람에 학교 교육이 산으로 가버리는 그런 계기가 되는 이 잘못된 부분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생각하고 학생 있어요. 인권 조례 뭐 말은 그럴 듯해요.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자. 저는 그 원론에 대해서는 대찬성인데 이걸 좀 과도하게 하다 보니까 이 권리를 넘어서서 이런 것까지도 해야 되는가. 그다음에 그걸로 인한 교권 침해, 교실 붕괴 이 현상이 일상화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들은 얘기 중에 가장 황당한 거는요. 네. 이 채점할 때 말이에요. 네. 채점할 때 우리 저희 그 학교 학창 시절에는요. 선생님께서 이제 이 채점할 때 보면 빨간색 그 색연필로 이렇게 채점을 했거든요. 네. 그럼 정답이면 동그라미 치고 틀리면 이렇게 치잖아요. 이거 네, 이거 네, 사선으로 네, 네, 사선으로 이거 요새는요. 그거 하면요. 학생 인권 침해라고 해갖고 그걸 갖고 진정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 예? 인권이라는 게 굉장히 근데 좀 예. 세분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굉장히 또 두루뭉술한 개념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만 하면 인권 침해다라고 일단 걸고 예. 넘어지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깜짝 놀랐던 게 아직 제 애들은 이제 아직 너무 어려가지고 초등학교 입학 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이후의 과정을 이제 듣고서 깜짝 놀란 게 시험을 안 본대요. 인권 침해될 수 있고 그렇죠. 성적표 이렇게 해가지고 순위 매기는 것도 인권 예. 침해일 수 있고 그래서 학생들이 어릴 때는 자기가 얼마큼 공부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예. 그리고 우리 어릴 때 뭐 오늘 5일이니까 5번, 15번, 25번 나와가지고 문제 풀어보세요 이러잖아요. 이것도 못한대요 이제. 못하게 한대요. 학생들 앞에서 물어보게끔 하는 것도 모르면은 분발심에 노력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애가 몰라가지고 답변을 못하는 게 학생들 사이에 웃음거리로 보일 수 있으니까 안 된다. 이래가 인권 침해래요 그것도. 네.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이 사실상 후퇴되고 있고 학생들의 이런 습득력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뒷받침이 못해가지고 옛날보다 학습 능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해력 논란도 굉장히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심심한 사과를 표한다 이러면 예. 왜 심심해? 뭐 예. 이런 식으로 하고 깊을 침자 뭐 이렇게 쓰고 그렇죠. 깊은 이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이제 뭐 사과를 드린다 뭐 그런 건데 그렇죠. 그런 문제도 발생하고 그래서 조전혁 후보 그 공약 보면은 초등학교 그 지필교사 지필 평가 있잖아요 시험 그거를 금지시킨 지가 꽤 됐어요 조희연 체제에서.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나더라. 네. 학력 저하 현상이 이제 그 심각해지더라. 그래서 초등학교 지필 평가 고사를 다시 부활을 시키겠다. 요게 한 가지 있고요. 그다음에 방과후 학교 요걸 좀 활성화시키겠다. 그래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방과후 학교 자유 수강권 최대 1인당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겠다. 지금 뭐 그런 건데 이 방과후 학교는요. 저도 제 그 의원 시절에 이제 지역구 그 학교 관련 뭐 예산도 따오고 뭐 하면서 해봤더니 이게 방과후 학교가 활성화되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선생님이요? 선생님들은요 그 방과후 학교 업무까지 혹시나 자기들이 맡을 수 있으니까 네. 칼퇴근을 못하고 업무가 늘어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데 요새 방과후 학교를요. 네. 그래서 교사들한테는 안 맡깁니다. 별도의 그 관리 그거를 만들어서 해요. 네. 근데 제일 싫어하는 게 학원가입니다. 그러네요. 학원가예요. 그러네. 예, 제가 그 의원 시절에 그 도봉구에 방과후 학교 예산을 뭐 따다가 뭐 여러 군데 좀 이렇게 그 지원한 네. 적이 있는데 네. 그랬더니 동네 그 학원가에서 저한테 항의 방문을 왔어요. 당신 말이야 왜 쓸데없이 방과후 학교 예산 늘려갖고 그거 하니까 우리 학원에 학생들이 들어오는 거 아니냐 수강생이 줄어든다
항의 방문 왔다니까요. 야, 그게 직결되죠. 저 네.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학부모들이 네. 사실 그 이후 혼자서 이렇게 케어하기가 힘드니까 학원 뺑뺑이를 돌리는 이유 중에는 네. 이제 어디서 이렇게 애를 맡아주는 거 그거가 병해가 해가지고 해소가 되니까 보내는 경우들도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아,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조전혁 후보는 이 방과후학교 활성화, 저소득층 학생들 1인당 방과 후 자유수강권 100만 원까지 지원. 근데 지금 서울시에서 오세훈 시장이 몇 년 전부터 해갖고 지금 그 효과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있는데 서울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LEARM 뭐 배우다의 런인데 네, 네, 네. 이건 인터넷 강의 이런 거를요. 모든 그 저 학생들에게 다 주는 게 아니라 그것도 이제 이 취약계층 그 자녀들에게 이걸 줘서 고급 인강이 다 유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좀 저소득층 취약계층 자녀는 그 인강을 보고 싶어도 보기 돈이 없어. 어렵죠. 네. 수강료를 못 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울런을 통해서 그들이 인강을 이렇게 잘 들을 수 있게끔 해주는 그건데 이게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하고 같이 되면은 우리 서울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저도 그래서 생각이 그래요. 그 환경에 대해서는 사실 외면해 버리고 그거를 평가할 수 있는 시험은 보지 말라라는 건 눈 가리고 아웅인 것 같아요. 정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누구나 공평하게 다 접해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는 평가를 했을 때 개개인별로 통지해주고 전체가 모르게끔 할 수 있는 그 방법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만큼 학습에 이게 편차가 벌어지는지를 평가를 안 해가지고 모르게끔 하는 게 인권 보호다? 그런 게 어딨나요? 그건 이제 그냥 경쟁 없이 후퇴해버리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공부해가지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거를 뒷받침해주는 게 지자체, 정부의 몫이고 서울런 되게 좋고 한동훈 대표도 지난 총선 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서울시에서 서울런이라는 게 굉장히 좋아 보인다. 총선에서도 요거에 대해서 우리도 더 확대해가지고 네. 언급할 수 있는 거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 하셨던 거 기억이 나는데 예. 이게 우리가 보수 진영에서 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만 하는 일이죠. 인권 얘기하면서 개인에 대해서 어떻게 되건 말건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뭐 가야 될 방향이 아니에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경쟁을 떨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국가의 경쟁력 전체가 저하될 수 있는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다 생각합니다. 조전혁 후보가 이전에 저하고 같이 그 활동을 했어요. 예, 활동을 했는데 그때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이 추구하는 교육의 어떤 그 방향성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가난한 집 똘똘이들이 네, 부잣집 띨띨이보다 그렇죠. 좋은 좋은 학교 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돼야 된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모의 그 경제적 부가 자녀들의 학습 능력에도 그대로 이게 물림 되는 반영된 이게 아니라 그렇죠. 계층에서 욕만이 나올 수 있도록 네. 이게 교육이라는 게 계층 이동의 굉장히 주요 사다리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실제로 했던 사건 중에 이제 이런 게 있었어요. 정말 저도 이제 그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요새는 이제 전형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네. 그 계층마다 그 전형을 충실히 소화할 수 있는 그걸 분석할 수 있는 시간 자체도 없고 전문가가 붙어가지고 이 애한테는 이게 제일 유리해요 이렇게 컨설팅을 해주잖아요. 뿐만 아니라 있는 집에서는 이제 어릴 때는 깜깜이로 키우니까 네. 공부 얼마큼 하는지 모르잖아요. 갑자기 이제 고등학교 가가지고 여러 개 전형 중에서 우리 이렇게 하자 그러면은 제가 했던 사건 중에 실제로 있었어요. 외부에 그런 무슨 백일장이나 이런 거 있죠. 전문가가 붙어가지고 대신 써줘가지고 난리 네. 나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시험지 유출하고 그리고 그 어떤 실기나 이런 것들 외부 백일장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출품하는 작품 자체를 돈 주고서 사가지고 대신해주고 그러니까 스펙을 만드는 거예요. 너는 그냥 수능만 공부해 기준점만 넘기면은 너는 이게 외부 스펙은 만들어지니까 그냥 가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의 재력이 뒷받침돼가지고 한 4인 1조 정도로 뛰더라고요. 그거를 어떻게 없는 집 자식들이 그냥 순수하게 공부만 해가지고 따라가겠어. 이거는 제도의 허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제대로 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줘야 된다.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번 보궐선거에서 저는 어떤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냐면 강화군수와 금정구청장은 국민의힘 후보가
좀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이 되고 음. 서울교육감 우리 조전혁 후보가 당선되고 그다음에 영광 곡성 근데 곡성은 민주당 후보가 2배 이상 앞서 나가더라고요. 조국당 후보보다 여론조사 나온 거 보니까 근데 곡성은 좀 힘들 것 같고 영광에서 조국당 후보가 좀 이겨주면 어떻겠느냐 이건데 그래서 지금 이재명 그 민주당의 비상이 걸려갖고 며칠 전에 이번 주 월요일에 이제 이재명이 영광에 갔어요. 영광에 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이 재보궐선거 결과가 조금 이상하게 나오면 이상하게 나오면 민주당 지도체제 전체가 위기를 겪을 수 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신임을 보내달라는 식으로 맞습니다. 그 선거 유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민주당 후보인 누구예요? 뭐 장세현 후보, 네. 장세일 후보, 조국당의 장현 후보. 그러니까 장세일 후보가 아니고 이재명을 그래도 저기 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재명 선거로 가면서 이 조국당 후보가 이렇게 상승세를 탔는데 이재명이 왔다 간 다음에 이게 다시 혼전 양상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민주당 쪽 분들한테 직접 들었어요. 영광에 대해서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예. 거기도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솔직히 어떤 결과 나와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정도로 네. 이 민주당이 자신을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재명이 지금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선고가 지금 이제 붙어 있잖아요. 10월, 11월 이렇게 해서 연타로 지금 터지는 이슈들이 미니 재보궐 선거긴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 네. 그리고 우리가 조국당이 뭐 예뻐서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너무 홀대했던 호남에서도 네. 민주당이 바짝 긴장하고 경쟁을 하게끔 만드는 게 전체적으로 호남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네. 그리고 이거는 이재명이 자기 지도 체제를 결부를 시켰잖아요. 그럼 당연히 지도 체제에 대한 심판 선거의 그렇죠. 역할도 있어야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재보궐 선거가 최근 이제 저희 그 보수 우파 진영에 별로 호재가 없어가지고 네. 지지율도 좀 하락을 하고 뭐 악재가 계속 이어졌는데 이게 좀 새롭게 그 뭔가 좀 심기일전에서 다시 좀 전진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되는 그런 재보궐 선거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어벤져스 이제 독자 여러분들도 하나씩 한 땀 한 땀 좀 힘을 보태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또 올립니다.